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새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고 금요일이죠. 그런데 오늘 장마저도 장 초반에 2,400선 밑에서 하회하면서 시장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도 정말 계좌도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고 그러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방법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제프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은요, 단 50분 동안에만 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요,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스캔해 주신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은요, 시장이 정말 전반적으로 이번 주 내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자면요. 매크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시장에 남은 리스크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체크를 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6월 FOMC 회의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실 텐데요. 0.75%포인트가 인상됐다고 하나 이게 어떤 식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해서도 판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증시의 방향성과 그리고 섹터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의 번호판 부분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링크 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라서 조금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손에 휴대폰 들고 계시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 스캔만 해주신다면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매 주마다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알려주실 거고 시황까지 샅샅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바로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프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식 맛집 힘차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활기차게 인사를 해보려고 노력을 네.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데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어요. 네.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 때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이번 주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다. 이번 주가 가장 고통스럽고 네. 제일 힘든 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 잠깐 그림으로 제가 또 손수 그림으로 그렸던 게 있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노란톡방 들어오면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제가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빠지는 라인대가 한 2,450포인트가 적정선인 것 같다. 거기는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진 거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깨면서 지금 2,400포인트도 깬 상태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제 희망을 외치는 것보다 네. 현실을 좀 더 볼 수 있게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는지. 자, 요게 여러분들 저 옆에 보이시는 게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 손수 그림판으로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것이며 네. 화요일 어떻게 될 것이며 2,500포인트랑 2,450포인트에서 수요일 시장이 제일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었는데 사실 금요일 시장도 전 빠질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왜 네. 빠지냐고 생각하다라면은 전날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던 이유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FOMC에 따른 영향도 있었는데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딱 바로 맞춰주셨네요. 비록 약간 발그림 같은 느낌이긴 그쵸. 했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했었습니다. 드릴지 말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손수 그려서 네.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내일 빠질지 아니면 내일 오를지 이런 거에서도 잘 캐치를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무료로 한번 정보를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여기 갖다 대신다면요. 지금 시장 전략과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의 매수가 또 목표가 손절가는 어딘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잘 잡아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시장이 참 힘들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경제 방송을 보시면서 맞습니다. 약간 방관하는 자세, 네. 이제는 좀 해탈한 자세로 보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멘탈을 또 잡고 네. 전문가님이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 저도- 시장이 네. 시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자면 네.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진짜 2,400선 밑에서 시작하면서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미국 시간의 선물이 한 1% 정도 반등을 해주고 네. 또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들이나 일본 엔화나 이런 정도에 더불어서 그래도 많이 낙폭을 줄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시장 관련돼 가지고 장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시장은 거의 보합세로 밑꼬리 달고 마감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사실 지금 말씀드릴 부분 아닌데 반대 매매가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반대 매매가 뭐예요? 그렇죠. 반대 매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보통 현금 매수가 있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을 쓴다. 그렇죠. 신용이나 네. 미수 거래를 우리는 보통 이제 레버리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신용 미수 말고도 뭐 스탁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FD라든지 CFD라든지 이런 전문 투자자처럼 이런 형식으로 굉장하게 레버리지가 많은 소스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 표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처음에 장 개장하자마자 9시 때 네. 딱 9시 땡 치자마자 반대 매매가 첫 번째 발생합니다. 어디서 발생하느냐?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증권사에서 개인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렇죠.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나요. 네. 9시 때. 그리고 두 번째 반대 매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CFD에서 10시에서 반대 매매 나옵니다. 10시 때 반대 매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번 장 월요일 날부터 보게 된다라면은 월요일 날 개파락하면서 크게 반대 매매 나왔었죠. 이거는 개인 창구에서 이제 증권사 창구에서 나왔던 반대 매매고요. 네. 10시 때 나왔던 이 반대 매매는 이제 CFD 계좌에서 나왔던 반대 매매. 그다음 한 개 더 있습니다. 2시 때 14시 때 이제 스탁론이라고 해서 이제 여신이나 이제 이쪽에서 빌려 가지고 보통 레버리지 5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고 레버리지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월요일입니다. 제가 노란 색깔 쳤던 거군. 부분마다 빠졌었죠.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화요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9시 때 장 초반에 빠졌다마다 바로 다시 올라갔고요. 왜냐하면 네. 반대 매매를 먹는 매수세가 있으니까 10시 때도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강하게 빠지고요. 9시 때, 10시 때 강하게 빠지고 2시 때도 빠졌습니다. 자, 목요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쵸.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이 반대 매매가 굉장히 하락을 불러일으킨 영향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KRX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보통 이제 이틀 전에 있었던 보통 그런 이제 증시 자금에 대해서 동향 같은 걸 말해주는데 네. 6월 15일 날이죠. 6월 15일이 이제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이 증시가 그때 한 2,450포인트를 깼던 말입니다. 네. 자, 그때 여러분들 이제 신용 융자 잔고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4천억 원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4천억 정도를 차익 실현하실 수 있고 네. 근데 아니면 차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은
반대 매매가 둘 중 한 개입니다. 네. 뭐일 것 같습니까? 지수 반대 빠졌는데. 매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개인 창구에서 4천억 정도의 참다가 지금 시장이 미칠 거야라는 생각하다가 4천억 정도가 수요일 날 기준으로 터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 확인하시는 게 제일 네. 좋다. 지금 남만 지금 옆 사람들도 걱정해야 되는 시기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 매매라고 하면요. 네. 지금 시장이 정말로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조금만 하락해도 반대 매매 계속 나올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소리는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팔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느 누군가 입장에서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발생한 다음부터 네. 잠깐 정도의 반등을 합니다. 네. 보통. 근데 이제 반대 매매가 반등을 하지만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또 10시 때 반대 매매가 있는데 그 반대 매매 때도 주가를 지탱하지 못한다라면은 네. 계속 빠집니다. 아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9시 때마다 빠지고 10시 때 빠지고 2시 때 빠졌습니다. 그게 왜 맞아요, 그러냐면은 맞아요. 삼성전자가 개인 창구에서 작년 기준으로부터 해서 한 60조 정도 샀다라고 하잖아요, 삼성전자를. 그러면 네. 삼성전자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이클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승하는 구간들에서는 또 매수 자체가 아마 이제 유입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마 프로그램들이나 이제 뭐 기관들, 외국인들의 단타성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하니까 이게 네.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6만 전자가 깨져버렸어요. 맞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삼성전자는 우리 대장주라고 해서 네, 웬만한 주식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다 들고 있는 주식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6만 전자 깨졌고 도대체 어떻게 향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뒤에 밀려 있는 거 많아가지고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8만 2천 원 정도 때 작년에 제가 계속적으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게 올라갈 때마다 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진짜 그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 전망을 봤었을 때 저는 또 매크로 시장을 보면서 탑다운 형식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차트의 흐름상이기보다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상에서 보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 시장 자체가 약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만 벌어지다 보니 우리 국내에서 코스피 비중 20%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약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틀리게 말했습니다. 6만 전자가 깨지기를 틀리게 말했습니다. 네. 네,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라인대에서는 사실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라인대에서는 이제 반대 매매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사줄까라는 네. 데 대한 고민이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제 뒤에 있을 내용에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 시장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은 매크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도 오늘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강연회를 했었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매크로에 대해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매크로를 강조드린 이유는 세계 경제라는 게 항상 한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대쪽에서 같이 일어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가장 얽히고 설키고다 보니까 매크로 경제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도 면밀하게 보시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를 먼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이거든요. 현재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달러가 강달러가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는 소리는 반대로 이제 이런 거죠. 1달러당 1,000원에 거래할 수 있었던 게 1달러당 1,500원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는 내가 1달러짜리를 샀을 때는 1,000원만 내면 되는데 1,500원을 내랍니다. 500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수입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싸지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로 볼 수 있는데 왜 달러가 강해지느냐? 첫 번째로 미국의 강한 긴축이라는 거죠.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환율 자체가 굉장하게 약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300선을 또 문 두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1,293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좀 하산했었는데 그렇게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자면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들이 굉장히 수출 잘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 대비 수출은 많이 올라가지만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고요. 그다음에 판매 물가도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이클이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고공행진한다는 소리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고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제 일본 엔화 차트입니다. 잘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네. 자, 엔화 차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거는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엔화가 굉장히 싸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가치가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다. 네?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네. 가치가 점점 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왜 싸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아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고요. 전부 다 금리를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일본과 중국은 뒤에 보시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과 중국은 유일하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완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갔는데 이번에가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서는 호재성이 되겠죠? 인플레가 튀었으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사는 정책들을 그런 구로다 은행 총재가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입니다. 엔화가 약세라는 소리는 우리나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 입장에서 환율적인 부분 봤을 때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나오는 거고요. 일본은 엔화 자체를 계속적으로 약세를 포지션을 취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엔화에다가 주식을 사는 게 더 싸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니케이 쪽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네. 차트를 보면 네. 뭔가 지금 그래도 최근까지는 꾸준히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인데 그렇죠. 네, 최근 조금 내려왔지만 이게 네. 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많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10시에 이제 BOJ라고 해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구로다 총재의 워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할 만하다. 하지만 현재 완화 정책은 기조 유지한다. 그래서 금리 동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소리는 계속적으로 일본의 엔화가 올라가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전 세계에서는 지금 다 위드 코로나라고 지금 다 여러분들도 한국에 코로나도 한 10,000명 정도 걸리더라도 계속적인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 봉쇄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를 낮춰야 되고 통화를 완화 정책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왼쪽에는 좌중국, 우일본,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물가 때문에 높아가지고 일본은 물가 올라간다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고 왼쪽에는 중국은 야 우리는 제로 코로나 써야 돼 라면서 금리를 낮추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증시를 보게 된다라면은 지수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랑 일본이 좀 더 선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더 매력적이겠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비중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탈리아 채권인데 이탈리아를 그러면은 제프님 한국 시장을 보는데 우리가 이탈리아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많은 걸 알아야 되네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유는 이탈리아 채권이 4%를 돌파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B라고 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라고 해서 EU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합쳐가지고 만든 그런 연합체죠. 근데 이제 유럽도 유럽이지만 전부 다 EU라고 해서 잘 사는 국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독일만 잘 살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만 잘 살고요. 나머지 남유럽 국가들은 이제 보통 피그스라고 해서 이제 PIGS라고 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약세입니다. 왜 약세냐? 얘네들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관광업으로 먹고 삽니다. 맞아요. 그리스 여행, 이탈리아 여행, 베네치아 여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에 터졌죠. 그렇다 보니까 관광업이 완전 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를 올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탈리아 채권 자체가 지금 스파크가 튄 겁니다. 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탈리아 채권이 4% 돌파했다라는 거는 이탈리아가 재정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08년도, 09년도 때 서프라임 모기지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뒤에 3년 뒤에 그리스가 재정 정책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터지자마자 유럽이 터졌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려니까 지금 남유럽 국가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터지려고 하고 있고 빌려준 돈들에 대해서 갚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 있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은 유럽이고 유럽 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남유럽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제가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네. 좀 더 해석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정보들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얘기를 막 해주고 계신데 네.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이 한국 증시는 뭔가 모든 악재를 다 받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당시 때도 가장 많이 빠졌던 증시가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느냐 이런 소리가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근데 지금 그러면 주린이 분들이라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포인트를 짚자면 네. 일본, 네. 엔화 그리고 중국 네.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미국 달러 미국 달러? 인덱스.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탈리아 채권입니다. 이탈리아 채권. 네,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우리나라가 방금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답을 제가 드리자면은 네. 우리나라가 전쟁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가 제일 약세고 네. 우리나라는 항상 뭐만 하면은 두들 맞냐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우리 뭐 이렇게 지루하냐 네. 맞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체 GDP 상에서 대부분이 무역으로 결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보다는 이제 외부 시장, 이제 수출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좋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서로 쎄쎄쎄하면서 네. 화해할 때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로 아웅다웅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때 그때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유럽도 뭐 위기 사태에 서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것들이 다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근데 그쵸? 최근에 이제 식량 위기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밀 수출 4개월 금지한다지 네. 또 어제는 푸틴 대통령이 뭐 핵전제는 불가피하다 이런 네.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저희 시장 더 두드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라면 제가 제 시나리오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제만의 이제 뭐 제가 따로 무당은 아니고 네. 점쟁이도 아니고 하지만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상적으로 그리고 어떤 섹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향후 시장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이 말에서 이어가자라면은 네. 좀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2년물의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라는 말은 이제 차이라는 거예요. 네. 그 둘 간의 차이가 금각 자체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2022년도 4월 달에 마이너스가 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도 0에 가까워졌죠. 네. 자, 마이너스 됐다는 소리는 뭡니까? 단기물 채권과 장기물 채권이 교차되었다.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되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 되었다? 뭔가 악재스럽죠. 네. 그렇죠? 장단기 금리차가 됐을 경우에 100%의 확률로 여태까지는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났다는 소리가 다시 말해가지고 2년 동안 돈 빌려주는 사람이랑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10년 동안 돈 빌렸을 때 더 이자를 많이 내야 되죠. 네. 근데 2년 동안 빌려주는 게 더 이자를 많이 내는 수준이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시장이 향후 장기적인 전망 자체가 암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말이고요. 지금 올해만 들어가지고 지금 2번 정도가 경기 침체 사이클 자체가 나왔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NBC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CFO 상대로 이제 22명 상대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었는데 100% 정도로 전부 다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14% 정도고요. 그다음에 내년 정도 1분기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70%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유럽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채권과 연관성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힘든 대륙이 유럽입니다. 자, 유럽이 되게 힘든데 네. 왜 힘드냐면은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바로 옆에 서졌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항상 송수관으로 천연가스를 40% 정도 공급받았던 나라들이 유럽입니다. 네, 에너지 관련해서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이번 주에만 유럽 내에서 70%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상승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공장들도 멈췄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일 힘든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포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지금 제일 힘든 건 뭐냐?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적자가 위험한데 거기다 대고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GDP 대비 200%가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터질지 말지가 고민입니다. 과거 12년도 때 높았었다가 지금 감소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가 그때 2012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유럽 재정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는 노란 톡방에서 다 교육들은 제공해 드릴 텐데. 자, 그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1970년대부터 신흥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부채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여러분들도 뉴스에 보셨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스리랑카나 이런 프론티어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디폴트 발생되었다. 네. 이런 뉴스들도 보시잖아요. 그런 애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에서는 이제 밑바닥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먼저 이제 빚에 허덕여가지고 부채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외환위기가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1997년도 때 외환위기가 터졌던 이유도 상당히 이제 외환 보유고는 적지만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야, 빚 갚아줘. 채권을 교환하러 할게. 너네 달러 좀 줘라고 하는데 달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네.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은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외환위기에 대해서 항상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외환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탈을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인 우상향이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로 정말로 많은 양의 양적 완화가 있었다 보니까 그게 신흥국들이랑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지금 금리 상승했을 때 지금 부채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글로벌적으로 정말로 암울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암울한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점인 건 맞아요. 지금 사고 싶은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네. 그리고 정말 싼 주식들 정말 많습니다. 밸류에이션 대비 여러분들도 계산하시면 되게 싼 주식 정말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싼 건 맞는데 올라갈까? 더 빠질 것 같고. 그쵸. 올라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네. 내년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년 전망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개예요. 박스권으로 기거나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한 개인데 네. 이미 지금 그러면은 신규 매수자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쭈루룩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FOMC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FOMC가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제 기준금리 0.75% 인상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끝이냐라고 했는데 FOMC의 주된 이제 주된 아젠다는 네.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꺾는다, 파괴한다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야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거예요. 네. 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고 향후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언제나 성장주 같고. 그쵸.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들의 심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럼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왜 시장이 오늘 많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뺀다라는 거는 향후에 주식이 올라갈 거라는 것에 대한 심리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파월이. 그렇죠? 이번 FOMC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날 기준으로 나스닥이 과하게 빠진 것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때 0.75%포인트 올린 건 거의 28년 만의 일이고 완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그날 당일에는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선물 옵션이 좀 영향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첫날에는 올랐습니다. 네. FOMC 당일에는 굉장히 이제 강세가 돼가지고 이제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저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FOMC 발언 이후로 실제로 차트가 올랐습니다. 근데 쭉 빠졌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올랐던 이유는 그래도 파월이 뭔가 도구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0.75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갔던 거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네. 0.75 발표 이후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나스닥과 다우랑 이제 S&P 500이 빠졌습니다. 근데 올랐어요.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냐? 파월이 인터뷰에서 뭐라도 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내줬습니다. 더 강하게 뭐라 말했냐? 기대 인플레이션을 아예 빼겠다라는 거겠죠.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에너지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하지만 일시적인 CPI 같은 경우에 식료품이나 에너지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고요. 파월도. 그러면은 뭘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코어 CPI를 잡는다는 건데 코어 CPI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자산에 대해서를 인플레이션을 잡아놔야지 그래야 향후에 사람들이 사재기를 안 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빠르게 인하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날까지 이틀 전이죠. 이틀 전까지만 기록된 건데 이렇게 되다가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강하게 빠졌고요. 고점 대비 5% 가까이 이제 빠지면서 미국도 나스닥 저점 갱신했었죠. 네. 자,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도 제가 전날에 딱 보면서 이제 전날 시장 보면서 한국이 개장이 2,360포인트 개장한다라면은 이거 반대 매매가 장난 아닐 텐데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대 매매가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났다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시 자금을 좀 봤을 때 자, 이 밑에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밑에 부분 본다라면은 이 부분이 이제 미수금이거든요. 자, 이게 증시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황 색깔 부분이 이제 미수라는 건데 미수라는 거는 이제 D+2, 그러니까 이틀 동안만 이제 보유해서 이제 판다는 겁니다. 레버리 네. 태워가지고 15일 날, 6월 15일 날 기준 시장에서 2,450포인트를 깨지면서 반등을 해주면서 종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등을 한다 이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를 때려박았습니다. 신용은 반대매가 나왔었는데 미수는 박았어요. 자, 그런데 그날 다음부터 더 빠졌죠. 오늘 투매가 나왔던 것도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투매가 나온 것도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이 6월 15일 날 기준으로 시장이 저점이라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쪽 자리죠. 이쪽 자리에서 이제 저점을 나오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미수를 넣었는데 오전에 살짝 정도 상승했었다가 그 다음부터 쪽 빠졌던 거는 미수금이 물량이 많이 청산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지금 사실상 신용이나 미수 물량 자체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지금 라인 때부터 더 강하게 안 빠진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단기적으로 상승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섹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오. 시장은 같이 빠질 거고요. 네. 올라가는 건 차별적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 너무 좋았어요. 네. 시장은 그래도 좀 차별적으로 네. 올라갈 것이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 종목 드린 선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수익 종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수익률 자랑을 너무 안 했었네요. 네.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 해드렸었는데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이 우리가 수익을 봤었고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리고 네. 사료 관련주들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수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무려 67%입니다. 이거는 선취매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알맞게 아주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 때 타이밍 적절하게 알려드렸었고요. 네, 또 맞습니다. SDN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태양광 대장주였는데 네. 43% 수익을 봤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은데 앞으로 지금 종목이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만 갖다 댄다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문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거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앞으로 어떤 섹터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살짝 뭔가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잠시나마 이제 상승이 나온다 했었을 때 네.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이 정도만 되면은 진짜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맞아요. 진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손 집히는 대로 사더라도 올라갔었어요. 네.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 유동성을 다 빼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생각되냐면은 굉장히 원래는 타격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던지더라도 다트를 던지더라도 다 맞는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목표물이 좁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던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섹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필요한지 어떤 섹터가 좀 더 후순위로 밀리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마 저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이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 전지 섹터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종목마다에 따라서 선별적인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물탈 시기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 물탈 시기라기보다는 새롭게 밑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는 거기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른 종목이나 이런 쪽에서 손실 비중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감소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화석연료 에너지, 네. 그다음에 식료품, 그다음에 방산입니다. 방산. 그렇죠. 네네. 이 4가지가 사실상 제일 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주가랑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쌉니다. 방산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에너지랑 그다음에 식료품인데 식료품은 지금 고밸류예요. 언제 어떻게 투명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은 조금 조심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섹터, 신재생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이제 그 뭐였죠? 화석연료. 네. 화석연료 섹터. 그다음에 이제 방산 섹터. 이렇게 3가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시장 빠진 가운데서도 외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서도 네. 혹시 관심 종목이 있으실까요? 관심 종목 관련돼 가지고 저는 총 3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건 네. 노란톡방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사실 저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보유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네. 노란톡방 내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빠지더라도 회복하기 가장 빠른 업종이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건데 유럽에서 지금 천연가스나 석유 관련돼서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하게 40% 정도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탈피를 할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겨울이나 내년의 여름이나 이럴 때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 에너지 충당을 어디서 할 것이냐가 아젠다였는데 그 아젠다가 이번에 밝혀졌죠. 태양열, 천연 그리고 풍력, 그다음에 원전 쪽으로 나온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인프라를 설치할 것이다. 원래는 예측치가 2050년도까지 계획했던 것들을 지금 20년 동안 빨리 당겼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원래 에너지 섹터, 신재생 에너지 섹터 부분에서의 멀티플이 2050년도까지 멀티플을 가졌다라면은 이 멀티플을 굉장히 빠르게 당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에 굉장히 급등이 났던 이유가 네. 이런 멀티플을 앞당겼기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멀티플이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FOMC를 앞두고 있었고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거지만 향후 지금 시장 봤을 때 제일 급한 거는 유럽 입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매력적인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3개 정도의 관심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따로 알려주시겠다고 하네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의 기본 어플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스캔만 해주신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들어오셔야지만 종목에 대해서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언제 청산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이더라도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라도 플러스로 만들 수 있게끔 바로 기회입니다. 바로 방송 보시는 지금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방송 시간 1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데 12분 뒤면 우리 또 일주일간 못 봅니다. 네. 그 일주일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이 시장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뭔가의 방향성을 좀 잡아보자면 다음 주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입니다. 상승이요? 너무 좋은 답부터 소식이네요. 말씀드리자면 상승입니다. 왜 상승이냐면은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반대 매매의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의 주가 지나갔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저점 자체가 나왔다라는 소리인데 이 저점 자체가 완전 시장에 이때까지 앞으로 이제 한 5년 정도 와이드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저점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저점을 체크했다라는 표시인 거고 이 체크했던 표시대로 이제
반대매매 나갔던 사람들의 시체를 이제 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향후 시장에서 봤을 때도 저도 한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2,750포인트나 이제 2,850포인트 정도까지는. 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지금부터 10% 정도의 16% 정도 상승값이 현재 지금 잔존하고 있어요. 이 잔존하는 시장 상황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완전하게 뒤바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이나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보다 안 좋은 내년이라 말합니다.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아까 영상에서 자료도 보셨다시피 100% 확률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이클도 있고. 근데 이제 파월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은 파월이 여러분들 작년에 이런 말 했었죠. 작년 2021년도부터의 1월 말 했었죠.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렇죠? 일시적 말씀드렸죠. 거짓말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말했죠. 잠깐 정도의 높은 건데 이거는 기대 심리를 꺾으면 된다. 네.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금리를 강하게 올린 겁니다. 한 번 속을 때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세 번, 네 번 속으면은 네.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걸 봐야 되냐. 파월의 말을 중앙은행장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있는 지표들을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이 앞으로의 시나리오적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확연하게 이번 시장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번 달에 제가 이번 그 월간 디톡스닥 상 받았지 않습니까? 네. 왜 받았냐면은 제가 잘했던 거죠. 아무튼간. 갑자기요? 그랬던 거고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의 시장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시는 거랑 모르시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더 빠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손절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향후의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의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당장에는 지금 뭐 2,8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안에서만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변동성 장세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다다음 주에 있을 이제 저는 좀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네. 무슨 기회냐면은 이제 EU랑 그리고 이제 나토랑 우크라이나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 회의에서 뭘 말하느냐? 지금은 이제 사실 대부분의 글로벌적인 시황 자체가 그러면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전쟁 그만하자, 합의하자. 그래야 네. 물가 낮아지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음 주에 있을 나토 회의에서 조건부로 결 겁니다. 아마 평화 협상을 하게 된다라면, 종전 협상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에 따라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보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다라고 말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는데 그 다음 주가 계기점이 돼가지고 우리 증시를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불발라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기나긴 박스권이나 약간 정도 약세 국면이 될 것인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미 결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시장, 다음 주 시장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상황들이 나와할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랗던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입니다. 들어오시면요, 아침부터 시황 전략 세워주실 거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송은 7분 남았는데 옆에 QR코드 떠 있잖아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옆에 갖다 놓으면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디톡스탁 스타킹 월요일 방송에서는 월간 스타킹 1등을 차지해 주셨는데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160%에 달하는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다 전략을 세워드렸고 종목명까지 다 공개를 해드린 거였습니다. 160%라는 팍스경제 1등 전문가분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바로 노란톡 참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제가 시장의 섹터 대응 방안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저번에 쇼커버링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원숭이 두창이 관련주가 죽질 않아요. 네. 특히나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뭐 최근에 상한가도 갔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0% 넘는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원래 처음에는 쇼커버링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네. 따라서 게임주들이나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다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 이후에는 빠진다라 말씀드렸어요. 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적인 쇼커버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다가 지금 다 토해내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실 것이냐? 미코바이오 메드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쇼커버링 관련돼서 녹십자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있습니까? 그 HLB 네. 관련돼서 쇼커버링 발생됐는데 그 발생된 이후로 바이오 업종에 올라왔었는데 새롭게 이제 원숭이 두창이 처음에는 시장에서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WHO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거 좀 위험할 텐데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승했던 거는 여기 상승했던 거는 쇼커버링 그리고 여기 빠졌던 거는 쇼커버링 반납 상승했던 거는 이제 새롭게 나오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가 굉장히 한두 개 정도로 한정적으로만 맞습니다.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와준다면 네. 원숭이 두창 조금 시들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지금 시장의 테마가 딱 이번 주를 제가 보다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좀 좁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규 상장주 관련돼서 신규 상장주 테마를 너무 강했어요. 이룬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그 상승세가 결국에는 WHO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정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변동 요인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만약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 만약에 네. 좀 이런 증시를 파도 타고 싶다, 네. 파도 타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신규 상장주를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네. 그 청담 앨리스였나요? 뭐였죠? 청담 글로벌. 청담 글로벌. 네. 네. 그 종목도 뭐 약간 좀 잘 올랐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 디톡스탁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이번 주 내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월요일 되자마자 바로 23% 정도의 상승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딱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단타성 매매를 해가지고 내가 빠르게 시장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두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섹터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리면서 조금 더 끌고 가거나 이 두 가지거든요. 아니면 네. 세 번째가 매매 쉬거나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생각합니다. 진짜로 시장에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 분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개인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공략 자체가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는 섹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잠깐 짧게 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워낙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하필 신규 상장주예요. 네, 신규 맞아요. 상장주가 어려운 이유는 고점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음, 고점이 어딘지 차트적으로도 모르니까 뭔가 해석할 수도 없고. 그쵸.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잠깐 제가 뭐 연기를 잠깐 하자면은 네. 자 이날 이제 6월 15일날 기준으로 10% 올랐습니다. 와 올라갔습니다. 올리자마자 바로 3분 뒤에 6분 뒤에 다 반납했어요. 오.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냐? 못해요. 이런 거죠. 네.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못하면은 안 하면죠. 아 근데 그쵸? 그래도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을 네. 노란톡방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정말 매매를 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매매를 잘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탁월하신 분이신데요. 중장기 종목 모든 거 따지지 않고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들어오셔도 모든 정보들 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공략주, 좀 대박주 그런 거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주도 테마의 흐름을 맞게끔 내가 이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도록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명확한 해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들어오셔서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잘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마지막 한마디 딱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짧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은 희망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강구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현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좀 더 이로울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첨언을 드리는 그런 거다 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달 월간 1등 전문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